제가 딱 이 교육개혁 팀에 들어와서 교육개혁을 이게 딱 여러 가지 좀 주제들을 나누고 할 때 저는 딱 한 가지 딱 떠올랐던 게 있어요. 초기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개혁을 해갔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육에 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교육에 되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앞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발제를 잘해주셔서 저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히스토리 캠퍼스나 이런 곳에서 도슨트를 또 하고, 그리고 선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 이승만 사진전도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근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한 가지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풀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걸 또 찾아보고 그 앞을 또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좀 다채로워 좀 졌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들의 이제 교육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후의 교육개혁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를 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인데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책들 좀 한번 가져왔어요. 네.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 항상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결과들이 어떻게든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든 뭐 번영으로 가는 길이든 어떻게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다 아는 뭐 1789의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뭐 문화 대혁명, 러시아 혁명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혁명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인간 이성을 최종을 삼는 그 인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됐잖아요. 네, 그런 사상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들을 낳는 걸 저희가 역사적으로 또 지켜봤죠. 네, 그리고 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개혁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어떠했냐 하면 자유와 번영으로 이제 꽃피우는 그런 나라들로서의 성장이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서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강대국들을 보면 서유럽부터 시작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상륙하기까지 정말 많은 종교개혁 정신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에 따라서 흘러왔는데, 그 흘러오는 것에 따라서 나라들이 부강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번영의 길로 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번영의 길로 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사람들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보고, 그 존귀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역사적으로 또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서 번영의 길로 갔었던 그 국가들을 찾아봤는데, 그 국가들은 왕족이나 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처럼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받아왔던 특권 중에 제일 큰 것 중 하나는 교육이었어요. 네, 그래서 왕족들이나 귀족들한테 엘리트적인 교육들을 되게 많이 제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공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교육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란시스 세퍼가 이성을 높이의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기원을 모르고서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할 수 없고 높은 수준의 참 인간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인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 프란시스 세퍼는 먼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선교사들의 교육으로 어떻게 이제 들어왔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선교사들은 여기 또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삶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는 교육 관련된 중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꽃피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먼저 보기고 제가 또 시간도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조선 땅 이 구한말 사진이거든요. 이 구한말 사진에 그 선교사들이 여기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일기를 쓴 것들이나 이런 것 자료들을 찾아보면 좀 경악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선 한양이라는 조선 수도에서 이 길거리에 똥들이 굴러다니고 위산 상태는 완전 구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저 물은 먹을 수는 없는 수준으로 오염돼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되게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또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우시고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또 이하학당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 전문 학교를 또 세우셨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특히 여성의 인권이 없을 때도 여성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교육해주고 하면서 이런 기독교 사상들이나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베어드 선교사님이 숭실학당을 세우신 분이시거든요. 이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채택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장로교가 퍼지는데 정말 많은 전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정책 중 하나인데 이 정책은 핵심은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세우며 학교를 운영하게 만드는 자립에 있다. 자립 자조 막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의 핵심 개념들을 많이 교육을 했는데 첫째는 자립이었어요. 조선인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인재들을 길러내게 해주는 그 자생력을 여기서 말을 했었는데 자립을 어떻게 했냐면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이 모든 수업을 영어 대신 한국어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정말 많은 이렇게 언어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특히 뭐 토마스 선교사님 뭐 10개 국어를 하셨었고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도 되게 두세 개의 국어나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한국어를 또 배우시고 그 한국어로서 교육을 또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토착화를 진행했는데 이 자생력을 키워 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정말 조금 인원들만 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 최초의 미국 유학 여의사 1호였던 박예스더 이분은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이화학당에서 이제 길러내지고 그리고 오붕선 박사님께서는 또 이제 세브란스 병원 2대 원장님이신데 거기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제학당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김필순 선생님은 국내 최초의 면허 의사예요. 이분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통해서 전도를 또 받으시고 배제학당에서 또 학업을 또 하셨었고요. 박서양은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 옛날 백정은 거지라고 불렀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쟁이들 이렇게 불리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무어 선교사님, 에비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게 또 의사로서로 또 거듭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다들 아시죠? 이분도 밀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구세학당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유관순도 다들 아시죠? 3.1운동 5인 결사대이셨고 하는데 이분도 이화학당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데콘주는 이분이 그 존 루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랑 성경 번역을 함께 하셨던 조선인 중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그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또 양육을 받았고 성장했던 경력이 있고 이승만은 제가 이따가 다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식은 임시정부 초대 부주석이었는데 이분은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버지랑 어머니를 또 일찍 여의시고 이 고아원에 들어가셔서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게 선교사님에 의해서 아까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그렇던 조선 땅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의 이런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 중 하나가 자립이었잖아요. 자생력. 네, 그 자생력인데 그 최초의 사립학교가 또 하나 세워집니다. 상동학원이라는 곳인데 이승만이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세웠던 학교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승만이 교장으로서 이게 학교를 세우고 국어 주시경, 네, 영어 스크랜튼 이때요 최초의 원어민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 세계사 헐버트, 국사 최남선, 체육 김창완은 또 군인 출신이죠. 이런 분들이 학교를 세워서 또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최초로 또 세워서 운영을 또 하게 돼요. 이 상동학원을 또 거쳐갔던 사람들이 뭐 남궁옥 선생님, 김구, 안창호, 이동영, 이동희, 이준, 이상재, 이시영, 신채호 이런 분들이 또 상동학원에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꽃피웠던 것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조선 땅에 그런 의미는 좀 들잖아요. 조선 땅에 그 공교육은 없었나? 조선 땅에서 나라 정부가 이렇게 했었던 그 공교육은 없었나? 저도 찾아봤거든요. 잘 운영이 되려고 좀 이렇게 각 잡고 만들었던 학교가 유경공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1886년들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어서 우리도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고종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학교를 세우자라고 해서 세운 게 유경공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였는데 여기에 그래서 미국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한테 좀 선생님들을 보내달라.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분이 오게 돼요. 네. 그 벙커랑 헐버트, 길모어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공립학교를 세우고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9년 만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돼요. 네, 1894년에 유경공원이 폐교가 됩니다. 네, 그 폐교가 돼서 이분들이 어떻게 가지 했는데 마침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이 있으셔서 거기 배제학당으로 교사로 임명되어서 여기서도 활동을 하게 되시고 아까 헐버트 선교사님은 저기 상동학원에 이런 데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개혁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대학부터 해서 하버드 그다음에 프린스턴대 이런 곳을 뒤에 학업을 또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그 석사 박사도 따시고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되게 괜찮은 것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 총장이었는데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또 장로교의 독실한 장로의 아버지를 둔 또 이게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존 그레선 메이천 아까 메이천 얘기 많이 났죠. 네, 그래서 그 메이천도 그 이승만과 같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었어요. 이승만이 학생으로 있었을 때 그 메이천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또 학업을 교류하면서 네, 이렇게 또 개혁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때 많이 배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만이 조선 500년의 무지와 신문제에 타파할 유일한 길은 기독교 전신을 이식해야 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그 독립 정신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 이 나라가 나아갈 때 해답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아까 1910년에 그 일제가 이제 그 합방이 되면서 네, 그 됐던 시기였죠. 그때 당시 문맹률이 조사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99%의 이제 최고로 많았을 때 그 맥시멈이 99%였고 그 어떤 형태로든 교육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다. 예, 그냥 교육이라는 걸 한번 맛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14%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남북한 전체의 이공계 대졸자 수가 400명밖에 안 됐고요. 예, 그 과학기술자라 부를 수 있는 인력은 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일제가 정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문은 또 많이 열어줬긴 했지만
이렇게 그 이공계수나 과학자 기술자들은 좀 어느 정도 이게 그 문을 안 열어줬다라고 했던 것을 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되기 전에. 근데 이승만은 그 사람들한테 한 번도 조선 사람도 멍청하다, 조선 사람도 바보다, 이런 문맹률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 백성들은 뛰어난 사람들인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 지금의 수준이 이렇게 안 올라온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육이 1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또 독립정신을 통해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교육만 잘 시키고 인도를 올바로 하면 동양에 부강한 나라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백성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혁명들, 인본주의 사상이 그런 혁명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 깨우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봤을 때 교육개혁 컨퍼런스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저희도 밖에 나가서 막 투쟁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바른 가치관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깨우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또 이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대한민국의 건국 전에 재헌국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재헌 하겠다 하면서 그 헌법을 제정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 헌법 16조로 이제 채택됐던 것이 그거였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31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적어도라고 한 거는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고등교육도 무상교육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 수준이 안 되니 적어도 초등교육만큼은 의무교육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옛날에는 그 작대기 투표라고 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뭐 선거철이 되면 기호 1번 누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이게 작대기 하나, 그러면 그게 기호 1번이었고 작대기 2개가 돼 있으면 기호 2번이었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작대기 투표라고 불렸대요. 근데 이 초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어른 세대들까지도 다 이제 이런 문맹률을 타파하자라는 것을 이제 또 이제 하나의 운동으로서 이제 펼칩니다. 그게 전국민 문맹퇴치 운동인데 작대기 투표를 일소하자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했던 운동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대기로 했었던 그 투표에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고 도장을 그 사람이 누군지 글씨를 읽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투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문맹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80%에서 20%로 떨어지죠.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률이 96%에 근접하게 되면서 지금은 되게 그 문맹률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 중 하나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까 말했다면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을 교육했으면 지금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인재들을 더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더 고등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대학생의 변형 연기를 조치를 시키면서 대학생 인원들을 또 되게 많이 길러냈고 그 대학생들의 인재들을 보호했었던 정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미국 가보면 모든 미국 학교들에 그게 있잖아요. 그 비석이 있어서 한국전쟁 기념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대나 막 유명한 대학생들도 우리나라 한국전쟁 위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병역을 연기시켜주면서 인재를 보호했던 걸 또 약간 좀 대비되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네소타 교류 사업 이런 거 통해서 농학, 공학, 의학 분야를 또 인재들을 길러냈고요. 인하공과대학 설립을 하게 되면서 공업도 되게 이렇게 인재들을 길러내고 원자력 공학과 개설도 지시를 하면서 원자력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길러내지게 되면서 제가 그 4.19 혁명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4.19 혁명이 사실은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부통령의 부정선거를 보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의 교육개혁의 성공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 부통령의 부정선거의 불의를 참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교육은 독재에 순응하는 노예가 아니라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자유시민으로 길러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리고 또 그들을 보고 칭찬을 해요.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하면서 일어난 학생들을 되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봤을 때 이 교육개혁의 성공의 반증은 4.19 혁명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아까 전에 그러면 이승만의 의무교육도 얘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립교육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위기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 정교조 등의 영향, 아까 호영 형제님께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역사 왜곡도 되고 반기독교 사상들 주입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교육들이 되게 심각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 군생활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군대에서 애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온 애들을 또 와서 같이 대면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 아이들한테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이게 전역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그냥 대학교 갔다가 졸업했다가 아무데나 취업하죠 뭐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80% 이상이었습니다. 약간 정말 이 마음속에 혼란하고 진짜 자기가 무슨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약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좀 보면서 이 교육의 심각성은 진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분노를 조장하고 무기력을 이렇게 심는 이런 교육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아까 되게 많이 들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아갔던 그 한강의 기적, 그 선교사들이 그 빛반을 깔아서 일어났던 그 한강의 기적이 지금은 그 정신을 다 잊혀버리고 그냥 차가운 숫자 노름에 그냥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론만 남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못 풀고 역사를 설명한다고 해도 그냥 이 너무 표면적으로만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교육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초기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했었던 초기의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이제 자유시민을 양성했던 열매를 맺었죠. 아까 전에 그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항상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에 갇힌 통제된 기계적인 인간이 양상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요소 중 하나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거치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한말 시대에 사립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학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습조차도 이렇게 그 관료 중심의 서원 교육에서 모두에게 열린 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또 건국 초기에는 의무 교육이 또 해답이었습니다. 진짜 이 노답이었던 이런 조선 땅에서 공립 교육을 의무화해서 그 국가조도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한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읽고 쓰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 부흥과 같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죠. 시대마다 이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인본주의 사상의 그런 교육이었냐,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이런 아니면 그 서유럽부터 시작했던 종교개혁 사상의 교육이었냐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국에는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최초에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했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끌고 왔었던 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기독교 정신, 그 회개라는 게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인 것을 인지를 했으면 그것을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다시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길은 결코 뒤처지는 길 같고 뒤로 백하자라는 얘기냐 아니면 이거를 뭐 멈추자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되게 느린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거만큼 확실하고 빠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강해져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네.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냈을 때 그러면 교회가 부강해지고 이 교회에 이 기독교 정신으로 자라났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 또한 부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다시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